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아들만 셋인 집안에 장남과 결혼해서 맏며느리로 10여 년을 살아왔네요. 예나 지금이나 맏며느리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도 장남이랑 결혼하면서 고생스러울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정말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맞이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시부모님 모시고 챙기는 것도 늘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시집살이도 시댁 대소사도 시부모님도 아닌 제 밑에 두 동서였습니다. 같은 집안 남자들과 결혼을 한 똑같은 며느리 처지였지만 동서들과 제 사정은 많이 달랐어요.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생업을 살아야 했던 저와는 달리 두 동서는 중산층에서 자라 공부도 원 없이 했고 거기다 좋은 머리로 서울대를 나온 수재들이었거든요. 두 동서는 서울대 영문과 선후배 사이로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둘째 시동생과 먼저 연애를 시작했던 큰 동서의 소개로 막내 시동생과 막내 동서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동서는 사정도 형편도 비슷한 데다가 학연 지연으로 얽혀 사이가 더없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미리 친분이 있는 동서들과 가까워지기 쉽지 않았고 동서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똘똘 뭉쳐다니는 동서들은 자기들은 서울대 나와서 대형 출판사에 영어학원 다니며 잘 나가는데 저는 고졸의 중소기업 다니다 보니 수준이 안 맞다 싶은지 언젠가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둘이 영문학과 선후배 출신이라고 제 앞에서 일부러 둘이서 영어로 대화를 하며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러나 본데 저도 전부 알아듣지는 못해도 사람이 자기 욕하는 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을 앞에 두고 욕을 하냐고 그러면 둘이 입을 맞춰서 아니라며 잡아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걸 분명 들었다고 해도 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아는 다른 사람들이라 핑계대면서 말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따져묻기도 유치하다 싶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집안의 맏며느리이고 손윗사람인데 어린 동서들에게 일일이 따져가며 유치하게 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들은 저만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동서들 보기에는 자식 셋 키우며 묵묵히 고생해오신 시부모님도 우스워 보였던 건지 은근히 시댁을 무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앞에서 욕을 하고 비웃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 말씀에 따박따박 대들고 뭐 하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없이 시부모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동서들은 시댁에 일이 있다고 할 때마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고 평소에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번 드리는 법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는 돈 몇 푼 쥐어드리면 자식돌이 다 했다 생각하는지 저는 동서들이 시집와서 여태 시부모님께 잘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에도 기대만큼 지원 못 받았다고 불평하더니 아무래도 받을 것 없는 시댁에 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였죠. 그렇게 동서들이 시부모님께 무심하다 보니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별로 없고 맏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웬만하면 시부모님 말에 반대하는 법 없이 나름 며느리 도리를 잘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오히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없으니 노력으로라도 하려는 편이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늘 진심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게 된 것도 유별난 일은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께서 병을 얻게 되셨는데 가장인 남편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나이 드신 시아버지께 간병을 맡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몇 년간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내 부모처럼 생각하면 그리 힘들 것도 없었어요. 칭찬받겠다고 한 일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남편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보시기에는 그게 퍽 대견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요즘 세상에 이런 효부 없다며 저를 늘 칭찬하셨어요. 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며느리가 한다며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일로 칭찬받는 게 민망해서 괜찮다고만 하고 말았어요. 저는 당연한 자식 도리라 생각했는데 동서들은 받을 것도 없는 시댁에 뭐하러 그리 잘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제게 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웬 수표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냐? 거기 0이 몇 개인지 한번 봐봐라. 아버님이 대뜸 제게 수표를 주시고 읽어보라 하시기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수표에 적힌 숫자를 세었습니다. 1, 10, 100, 1000 하며 0을 읽는데 무슨 일인지 금액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수표가 10억짜리 수표였던 거죠. 10억이라니 살면서 처음 본 금액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게 제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웬 10억짜리 수표예요? 이건 내가 큰애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동안 큰애 네가 아픈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고생이 많았잖냐. 혼자 불평도 없이 묵묵히 노력해준 게 고마워서 내가 주는 거야.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요? 아버님, 이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대체? 설마 지금 전 재산을 형님한테 주시는 건 아니시죠? 제게 선물이라며 10억 수표를 내미시는 아버님의 행동에 선물을 받은 저뿐만 아니라 동서들과 아들들까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시고 근검절약하시며 지금도 18평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어디서 이 큰 돈이 났을지 다들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 앞에서 아버님이 믿기 힘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없이 사시는 줄 알았던 시아버님 앞으로 몇백억대 땅이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이었죠. 그걸 심지어 수십 년간 아들들도 몰랐다는 게 기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니들은 내가 돈 한 푼 없이 사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나 돈 많다. 그냥 많다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 내가 젊어서부터 돈이 생길 때마다 일산이랑 파주에 땅을 샀었거든. 그때는 그 땅들이 전부 논밭이라고 얼마 안 할 때였지만 지금은 거기가 얼만지 니들도 모르지 않겠지. 그래서 내가 덕분에 재산이 꽤나 있다. 아마 다 팔면 몇백억 할 텐데 이거야 니들이 자세히 할 건 없고 아무튼 그런 나한테 이 10억이 그리 큰 돈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이 수표는 내가 큰 며느리한테 용돈 주는 거야. 아버님, 그럼 돈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여태 없는 척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도 돈 없다고 작은 아파트로 만족하라고 하셨잖아요. 니들이 나한테 뭐 맡겨놨냐? 그렇다고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안 보태준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 둘이 적당히 살만한 집 얻어줬으면 됐지. 여태 그게 불만이야.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자식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고 그렇다고 니들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지 않아.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돈이 있으신 걸 자식들한테까지 숨기셨어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돈이 있다는 소리만 해봐야 탐만 낼 거고 어차피 나 죽고 나면 니들한테 돌아갈 몫이라 그동안 말을 안 했다만 둘째, 셋째 니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을 보면 내가 아주 잘했다 싶어. 너희들 그동안 시댁 무시하고 너희 시어머니 아플 때도 모르세한 거 그거 다 물려받을 재산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혼자 고생하는 그네더러 바보 취급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해줄 것도 없다는데도 필요 없다며 자식된 도리로 진심으로 시부모 모신 건 큰애 하나였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예뻐서 용돈 주려는 거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셋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 여기 1억짜리 수표가 2장 더 있는데 이 돈 받고 싶으면 니들 앞으로 큰애한테 잘해라. 내가 이걸 큰애한테 맡길 건데 니들 하는 거 봐서 주라고 할 거거든. 그동안 며느리들이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못한 건 각자가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하라는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나 죽고 나서 남은 재산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차라리 사회에 환원해버리고 말지. 나도 도리 안 하는 자식들한테 남길 것 없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큰애한테 잘 보여야 할 거야. 그리고는 아버님이 제게 1억짜리 수표 2장을 맡기시며 제 손에 동서들의 목줄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고 시댁을 무시한 걸 아버님도 모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어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아버님이 솔로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수표를 받으려고 제 앞에서 알랑방구를 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무시하면서 똑똑한 척 있는 척 온갖 척을 다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아부를 떠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시키실 거 없으세요? 제가 뭐 하면 될까요? 형님, 아픈 데 없으세요? 제가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어머, 동서들한테도 1억이 큰 돈이기는 한가 봐. 안 하던 짓들을 다 하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근데 이걸 어쩌니? 이 정도로는 내가 지갑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말이야. 이 돈은 아버님이 나한테 맡기신 만큼 동서들 하는 거 봐서 꺼낼 거니까 괜히 어줍잖은 짓 하지 마. 동서들은 제게서 수표를 받아내려 열심히 했지만 저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모욕을 돌려주듯 얄밉게 굴어도 동서들은 아무 말 못하고 저한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좋다는 대학 나와서 배울 만큼 배우고 산 사람들이 그깟 돈 때문에 자존심도 없이 납작 엎드리는 게 볼썽사납다 싶었죠. 그 돈이 얼마나 탐이 나면 이제 와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들이 제게 같이 여행을 가자며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선후배인 지들끼리 짝짝꿍이었지 동서들이 저더러 뭘 같이 하자고 한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지 싶네요. 저한테 관심도 없던 동서들이 갑자기 같이 여행을 가자니 저는 그 제안이 반갑기보다는 의아하기만 하더라고요. 형님, 이번 연휴에 뭐 하세요? 나야 뭐 별로 하는 건 없지. 근데 동서가 그걸 왜 물어? 집에 무슨 일 있어? 제가 꼭 뭐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나요. 간만에 휴일인데 형님이 잘 쉬시려나 싶어서요. 사실 저랑 막내 동서가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올까 싶었거든요. 근데 말 나온 김에 형님 모시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형님 전에 부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랑 같이 가시자고요. 아, 부산? 둘이 가기로 했던 걸 나도 같이 가자고? 그동안 일절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던 사람들이 웬일이래? 웬일은요. 그동안은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저희가 형님 열심히 모셔야죠. 안 그래도 형님 혼자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텐데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랑 같이 여행 가세요. 운전이고 뭐고 저희들이 다 할 테니까 형님은 몸만 오시면 돼요. 가셔서 바다 구경도 하시고 회도 먹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글쎄, 나도 여행이야 가고 싶지만 내가 없으면 식구들도 걱정이고 어머니는 또 누가 챙기나. 됐어. 나는 됐으니까 그냥 둘이 다녀와. 어머, 형님. 그렇다고 형님이 365일 어머님 돌볼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효부인 건 알지만 그래도 형님도 스스로를 챙기셔야죠. 김병에 장사 없다는데 그러다가 형님마저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애들이야 아주버님이 있으시니 됐고 어머님 간병이야 하루 정도 사람 부르면 되는 거죠. 설마 아버님이 그 정도 이해도 못하시겠어요? 형님이 기특하시다고 10억이나 쾌척하신 아버님이신데? 그러고 보니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돈도 그렇게 많으시면 간병이 쓰시면 될걸. 괜히 자식만 고생시키시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애초에 간병하겠다고 한 것도 나인데. 그리고 여태 무관심했던 동서가 그런 말하는 건 양심 없지 않아? 아니, 저는 그냥 형님이 고생이시라는 거죠. 아무튼 아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먼저 형님 여행 다녀오시라 하실 테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같이 가세요. 솔직히 저희 여자들 시집와서 맨날 식구들한테 치이고 어디 마음 편히 쉴 수나 있었어요? 이럴 때 가끔씩 식구들 떼어놓고 여행도 다녀오고 해야죠. 그래야 다시 힘내서 간병도 하고 살림도 하고 하시죠, 형님. 생전 안 그러던 동서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해준 게 무슨 의도일까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행이라는 말에 저도 내심 마음이 동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식구들 없이 어디를 간 적이 있기는 한가 싶더라고요. 늘 아이들과 남편 챙기랴 바빴고 최근 몇 년간은 아픈 시어머니 모시느라 나들이 한번 가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동서 말처럼 한 번씩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하겠다 싶었습니다. 웬일로 동서가 자처해서 시어머니 간병인까지 구해준다고 하니 저도 이참에 그냥 눈 딱 감고 여행을 가볼까 싶었네요.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어 고민하던 차에 아버님이 직접 제게 여행을 다녀오라 하시는 겁니다. 동서가 뭐라 얘기했는지 몰라도 아버님을 제대로 설득했던 모양이었죠. 아버님이 그동안 제가 고생한 걸 알고 계셨기에 등 떠밀어 다녀오라고 해주시니 저도 그제서야 걱정을 덮어놓고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챙기겠다고 하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 저도 왠지 설레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기들이 전부 준비할 테니 몸만 오라는 동서들의 말을 믿으며 동서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이 안 가시겠다 그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같이 가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왜 내가 안 가도 동서들끼리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안 간다고 동서들한테 별일이나 있으려고. 형님이 꼭 가셔야죠. 이게 전부 형님 때문에 계획한 여행인데 형님이 빠지시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이야?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에? 그 작은 동서 말은 형님이랑 꼭 여행을 같이 가고 싶었다. 뭐 그런 말이죠. 그치? 그쵸. 그 말이에요. 형님이 같이 안 가시면 저희끼리 죄송스러워서 편히 놀지도 못하죠. 사실 저희들 이번에 많이 반성했거든요. 저희는 형님이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했을 때도 뭐 그렇게 유난했을까? 뭐가 힘들까 싶었는데 아버님 말 듣고 형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제 알았거든요. 맞아요. 형님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저희가 미처 신경 못 써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도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해서 이제라도 저희가 형님한테 잘하려고요. 그러니까 형님도 저희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좋게 봐주세요. 글쎄, 나는 아직도 동서들이 나한테 이러는 게
진심인지 잘 모르겠네. 아버님이 나한테 수표 맡기지만 않으셨더라도 동서들이 이랬을까? 어머, 형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설마 돈만 보고 이러겠어요? 물론 잘해서 수표도 받으면 좋기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형님이랑 가까워지고 잘 지내는 거죠. 큰형님이 저희를 얄밉게 생각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성했고 뉘우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가까워질 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저나 둘째 형님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 접점도 있고 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큰형님이랑은 시댁아니면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뵐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친해져요, 형님. 글쎄, 동서들이 학연 지연으로 얽힌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며느리들 사이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그냥 서로 존중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남 같지는 않지 않았을까? 근데 동서들이 그동안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나는 동서들이 아직도 영 불편하네. 형님, 그래도 그렇지 말씀을 참 섭섭하게 하시네요. 저희만 잘못했어요? 형님도 그닥 노력하신 것 없잖아요. 이것 보세요. 지금도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데 형님이 자꾸 이러시네요. 동서 왜 그래? 형님은 섭섭하셔서 그러는 거지. 형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죠. 저희가 손아래 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고 살갑게 잘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희가 둘 다 외동으로 자라서 싹싹한 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제라도 형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막내 동서는 형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니까 섭섭해서 저러는 거고요. 그치, 동서? 그래, 동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뭐. 그렇다고 너무 아부하듯이 그러지 마. 별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면 오히려 가식 같지 않겠어? 어머,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형님.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고는 싶지만 갑자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지. 내가 그동안 동서들이랑 너무 내외해서 그런지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들이 아직은 썩 진심으로 들리지 않아서 말이야. 동서들이 정말 진심이라면 언젠가 그 진심이 닿는 날이 오겠지. 아무튼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 진정성 있게 잘들 해보자고. 그렇다고 나도 동서들한테 너무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동서들이 진심이라면 나도 잘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번 여행도 동서들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 지내보면 되죠. 아무튼 이번 여행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들의 말이 정말 진심인 건지 아니면 제게 잘 보여 수표를 받아내려는 가식뿐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님의 생각처럼 동서들에게 기회를 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변한다는 걸 쉽게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엮여 있으니 식구들끼리 잘 지내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동서들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 어쩌면 동서들은 진심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죠. 설령 돈 때문에 노력한다고 한들 그런 노력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을 어떻게든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다짐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사라져버리고 말았네요. 처음 여행길의 시작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몸만 오라던 말처럼 동서들은 알아서들 차를 빌리고 저를 렌트카 뒷좌석에 태우고 각자 운전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시종일관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휴게소에 도착해서도 저더러는 앉아있으라며 음식들을 사다 주고 뒷자리에 타 있느라 힘들지 않았느냐며 물어오는데 그 말이 진심이던 아니던 동서들이 저를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동서들의 노력에 보답하려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극진히 저를 챙겨주는 동서들 덕분에
부산에 도착해서 바닷가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동안 늘 가족들을 챙기기만 했던 제가 가족들 없이 누군가의 챙김을 받으면서 이런 해방감을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건지 짜릿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처럼 식구들 없어서 좋다며 즐거워하는 동서들을 보며 시집 와서 처음으로 며느리들 간의 유대감까지 느낄 수 있었고 그제서야 저도 동서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허물고 마음속으로는 동서들에게 1억짜리 수표들을 나눠주고 앞으로 잘 지내보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식당으로 들어가서부터 동서들의 행동이 뭔가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둘 다 웃고만 있어 별다른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여자의 촉이었는지 뭔지 뭔가 제게 경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서들이 제게 자꾸만 술을 권하는 겁니다. 평소 제가 술을 못해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동서들도 잘 알 텐데 자꾸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숙소까지 운전을 해야 할 큰 동서마저도 술을 마시겠다며 저더러 분위기 깨지 말라는 말을 하고 말입니다. 에이, 큰형님, 그러지 말고 딱 한 잔만 하세요. 나 술 잘 못하는 거 알잖아.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고 취해서 안 돼. 그래도 회 먹으면서 술 안 마시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끼리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기념이고 추억인데 이럴 때 술 한 잔씩들 나누면 좋잖아요. 아무리 못하셔도 조금은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거 도수도 되게 낮은 거라 괜찮아요. 도수랑 상관없이 내가 술을 너무 못해서 그래. 나는 그냥 음료수 마실 테니까 술은 동서만 마셔. 그리고 어차피 큰 동서도 운전해야 해서 술 못 마시지 않아? 운전이야 대리 부르면 그만이고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술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형님도 빼지 말고 같이 하세요. 이런 분위기에 형님만 안 드시면 분위기 다 죽어요. 나 정말 안 된다니까 왜들 이래. 그냥 동서들끼리 마셔.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야 마음도 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는 거죠. 저희는 다 서로 위해서 그러는 건데 형님은 매번 안 된다 싫다 그런 소리만 하시니까 저희도 좀 그렇네요. 꼭 술 마시고 취해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나는 오히려 술 기운에 가까워지는 게 더 싫을 것 같은데. 나는 맨정신으로도 잘 놀 수 있으니까 술은 그냥 동서들끼리 해. 여기서 더 강요하면 오히려 나 동서들이랑 더 멀어질 것 같네.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셋이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자꾸 이럴 거야 정말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술은 저희끼리 할 테니까 형님은 기분만 내세요. 그래도 음료수는 드실 거죠? 짠이라도 같이 해주셔야 저희도 기분이 나죠. 그래, 그 정도야 당연히 해주지. 그럼 나는 음료수 마실게. 그럼 됐지? 예, 그러세요 그럼. 제가 끝내 술을 거절하자 동서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들이 그저 술자리 분위기가 나지 않아 아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을 시키고 나니 정작 술을 먹자던 동서들의 술잔이 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야말로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 기분이라도 내려고 소주잔에 음료수를 담아 마시는데 동서들은 술잔만 부딪히고 술은 몇 모금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상했던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더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창 대화 중에 작은 동서가 제 수표에 대해 묻더라고요. 형님, 근데 그때 아버님께 받으신 그 수표요. 그거 어쩌셨어요? 왜? 그때 수표 못 받아서 아쉬워 동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형님이 그냥 지갑에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 큰 수표 들고 다니시나 해서요. 아유, 동서는 뭘 그런 걸 물어봐. 형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동서가 자꾸 그런 거에 관심 두고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를 더 못 믿어하시는 거 아니야.
수표는 내가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적당한 때에 나눠줄 테니까. 애초에 아버님이 동서들 주려고 하신 걸 내가 꿀꺽 하겠어? 그거 아직 내 지갑에 잘 들어있어. 그러니까 동서들도 딴 마음 품지 말고 잘해. 저는 수표에 대해 묻는 동서들에게 수표가 아직 제 지갑 안에 잠들어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수표의 행방이 퍽 궁금한지 대놓고 물어보는 작은 동서와 궁금하면서 아닌 척 제 말에 귀 기울이는 큰 동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러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쓰레기통에 웬 약통이 보이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그러려니 지나칠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게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럴 게 제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작은 동서가 화장실을 다녀갔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동서가 그런 약통에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날따라 그 통이 거기 있는지 아까 동서들이 제게 수표가 어디 있냐 물은 것부터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비어있었던 제 잔이 그새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잔 밑에 왠지 하얀 가루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이 제가 빨리 음료수를 마시기를 바라는 듯 건배를 제안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음료수를 마시는 척하고서 옆에 있던 빈 물컵에 몰래 음료수를 도로 뱉었어요. 그건 술 못하는 제가 사회생활할 적에 술을 마시는 척 몰래 뱉던 스킬이었죠.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 못한다는 말도 안 통하고 억지로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행히 동서들도 제가 뱉은 줄은 모르는 눈치였고 제가 자기들을 의심하는 줄은 모르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는 수면제를 먹은 척하기 위해 이상하게 졸리다며 차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때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아, 이상하네. 술도 한 방울 안 마셨는데 왜 이리 졸린지 모르겠네. 동서들 미안한데 나 너무 졸려서 그러는데 먼저 숙소로 돌아가도 될까? 동서들은 더 마시다가 오던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어머,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먼저 어떻게 보내요? 가려면 다 같이 가야죠. 동서들은 아직 술병도 못 비운 것 같은데. 둘이 더 마시다가 와.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다 마셨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좀 피곤하네요. 아무래도 오늘 먼 길 오느라 다들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형님도 오랜만에 여행하시느라 피곤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졸리니 미치겠네. 나 그럼 차에서 좀 잘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줄래? 그럼요. 저희가 숙소까지 무사히 모실 테니까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수면제 기운을 못 이긴 척 차에서 잠든 척 했습니다. 사실은 잠이 오기는커녕 눈이 말똥말똥했지만 제가 잠든 사이 동서들이 무슨 짓을 할까 싶어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어야 했어요. 얼마간 그렇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푹 잠들었다는 걸 확인한 동서들이 둘이서 속닥거리며 뭔가 작당모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확실히 잠들었냐며 둘이서 번갈아가며 확인을 하는데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싶어 실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세상에 동서들이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는 뭔가를 꺼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부터 제 수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더니 결국 제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서 수표를 훔쳐갈 작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다 큰 어른들이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지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동서의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제가 화내서 끝낼 일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거기다 제게 수면제까지 먹이려 했던 동서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이 수표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둔 채 차가 숙소에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차가 멈춰서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집에 가봐야겠어. 차에서 뛰어내린 저는 저를 붙잡는 동서들을 뒤로 한 채 몸이 안 좋다며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산에서 집까지 택시비만 수십만 원이 들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저는 동서들과 잠시라도 더 같이 있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제가 혼자 돌아가는 동안 동서들이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몇 번 전화를 해왔고 저는 그냥 속이 이상하다 핑계를 대며 수표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시아버지를 찾아 수표를 잃어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행지에서 수표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별 말씀 없이 바로 분실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수표라 다행히 분실신고되자마자 지급정지가 되었고 1억짜리 수표는 이제 그냥 종이 쪼가리나 다름이 없어졌죠. 그러니 동서들이 그 사이에 수표를 쓰려고 해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집에 도착했을 동서들을 시댁으로 바로 불러냈습니다. 동서들은 부산에서 하루 묵고 아침에서야 출발했을 테니 그 사이 수표를 쓸 만한 시간은 없었을 테죠. 그렇게 수표가 무용지물이 되는 동안 그 소식을 모르는 동서들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어제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시더니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먼 길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지. 설마 저희한테 뭐 시키시려는 건 아니죠? 그러게요. 피곤한 사람 붙잡고 이러고 싶으세요? 왜 사람 귀찮게 오라가라 하세요? 그동안 수표 때문에 제 비위 맞춘다며 온갖 아양을 떨던 동서들이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어 예전처럼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지들이 제 지갑에서 수표를 훔쳐갔으니 이제 더 이상 제 비위 맞출 필요는 없다 싶었던 거겠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려는 척이나 하지 말지. 결국 전부 진심 하나 없는 가식이었다는 것이 저는 내심 충격이었습니다. 동서들이 얄밉기는 했어도 이렇게 무모하고 생각이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여행지에서 수표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동서들이 뭐 아는 거 있나 해서 불렀어. 그걸 왜 저희한테 물으세요? 설마 저희가 그 수표를 가져가기라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동서들이랑 마지막까지 있었고 그 사이 사라졌으니 동서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럼 그냥 저희만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아버님까지 계신 데서 이러세요? 형님, 정말 저희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표가 내 수중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 아버님도 아셔야 한다 싶어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다행히 수표라서 조금 전에 아버님이 분실 신고를 하셨지만 일이 어떻게 된 건지는 우리 다 같이 얘기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네 말을 들으니 여행지에서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너희들 뭐 아는 것 없냐? 분실 신고를 해서 다행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의 수표를 잃어버렸으니 큰일은 큰일 아니냐? 어머, 아버님. 설마 아버님도 저희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관련 없어요. 저희는 여행지에서 그 수표 본 적도 없는데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형님이 더 이상하네요. 애초에 여행 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표를 뭐하러 지갑에 넣어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건 형님 실수죠. 그러게 다 큰 어른이 그런 중요한 것도 제대로 안 챙기고 뭐 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들은 지금 잃어버린 내 탓이다 이거야? 동서들도 그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알겠지만 나 가방 그냥 두고 다닌 적 없고 애초에 지갑을 어디 꺼내둔 적도 없었어. 그날도 술 한 모금도 안 마셨고 그 전까지는 분명 수표가 지갑 안에 고이 잘 있었다고.
안 그래도 동서들이 술자리에서 수표가 어디 있느냐 궁금해하길래 나도 그때 확인할 겸 지갑을 열어서 확인했거든. 근데 그때까지 멀쩡하게 잘했던 수표가 그 후에 바로 없어졌는데 그게 정말 내 탓이라는 거야? 수표가 언제 없어졌는지 저희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형님 수중에 있다가 잃어버리셨으니 형님 잘못이겠죠. 그리고 형님은 어젯밤에 갑자기 먼저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 사이에 없어진 건지 택시에 흘린 건지 모르는 건데 저희가 같이 있었다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게 더 황당한 일 아닌가요?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네요. 저희는 형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여행 제안했던 것뿐인데 가기 전부터 싫은 티 팍팍 내시더니 돌아오셔서는 저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행지에서도 저희가 운전하고 수발 들고 별짓 다 했는데 그냥 기분 좋게 여행 갔다가 이게 뭔 일이래요? 형님이 이러시니까 저희가 가까워지지 못했던 거예요. 경우 없고 예의 없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정말? 제가 동서들을 의심하자 동서들은 황당하고 기막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저더러 제대로 관리 못해서 잃어버려놓고 자기들 탓한다며 되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괜한 사람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정말 수면제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거가 없으면 그만이라며 뻔뻔하게 구는 동서들에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서들이 제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가는 동영상이었어요. 동서들이 발 뺄 줄 알았던 제가 그때 자는 척하면서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결국 동서들은 전혀 관련 없다는 거지? 근데 어디 이걸 보고도 계속 발뺌할 수 있나 볼까? 내가 동서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찍어놨거든. 이게 뭐냐? 아니 지금 둘째랑 셋째 애가 큰애 지갑에 손대고 있는 거냐? 이것들이 수표를 빼갔구만.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형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동서 눈 없어? 큰 동서 작은 동서 찍힌 영상이잖아. 설마 자기들 모습도 못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이걸 언제 찍었어요? 설마 형님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 안 자고 있었어. 근데 동서들은 내가 왜 곤히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어? 왜 내가 작은 동서가 먹던 수면제 먹고 푹 잠들었을 줄 알았나? 동서들은 나를 참 물로 봤나 보다. 내가 대학을 못 나왔을 뿐이지 바보 천치는 아닌데 말이야. 내가 일찍부터 사회생활하며 눈칫밥을 먹어서 그런지 눈치가 빠삭하거든. 동서들이 처음부터 나한테 수작질 하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작질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저기 동영상에 저거는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수표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잠깐 보고 넣어두려고 그런 거라고요. 술도 못하는 나한테 술하라고 끈질기게 권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내가 술 취해 잠들면 지갑에 손대려고 했어? 아니면 술 취해서 내가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모함이라도 하려고 했냐? 어느 쪽이었던 내가 동서들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을 줄 알았어. 사실 애초에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던 것부터 수상쩍었어. 동서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줄 만한 위인들이 아닌데 말이야. 지난 10여 년간 나한테 관심 하나 없었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해준다고? 그것부터가 이상했어. 그래서 내내 의심했지. 그래도 나 챙겨주고 하는 거 보고 살짝 긴장 풀 뻔도 했었어. 내가 동서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진심으로 믿고 싶었거든. 근데 횟집 화장실에서 작은 동서 먹던 수면제 약통을 발견했을 때 아차 싶더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음료수잔에 수면제를 탔더라. 내가 그걸 먹고 졸려한 줄 알았겠지만 나 그거 안 마셨어. 대체 뭔 짓거리들을 하려나 싶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고 있었지. 그래도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남의 지갑에 손을 댔어.
그래봐야 분실 신고해버리면 끝나는 수표인데. 왜?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돈부터 바꾸려고 그랬나? 아니면 그렇게라도 억지 부려서 돈 받고 싶었어? 이게 다 사실이냐? 수표를 훔치려고 그녀한테 수면제까지 먹이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내가 그러라고 그녀한테 수표를 맡긴 줄 알아? 아버님, 아니에요. 저희들 정말 억울해요.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증거가 뻔히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안면몰수하겠다 이거냐? 내가 괜히 그녀한테 그 수표를 맡긴 줄 아냐? 니들이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뉘우치고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녀한테 잘하면 좋게 봐주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려. 니들이 생각에 있는 것들이야 없는 것들이야. 니들은 나를 끝까지 실망시켰다.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1억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이 얼마인데 겨우 1억에 눈이 멀어서 복을 걷어차. 너희들은 내 유산을 받을 자격 없다. 모든 상속은 그녀한테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한테서 10원 한 장 받아갈 생각하지 마. 아버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자식이 셋인데 어떻게 형님네만 몰아주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시끄럽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결국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건 얘들이야. 그러게 작은 것에 욕심낼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렸어야지. 나는 내 남은 재산 전부 그녀한테 맡길 거니까 공고물이라도 얻고 싶으면 앞으로 그녀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던가. 이제 나한테 잘 보여봐야 소용없으니까 더 매달리지 말고 썩 나가들 봐라. 너희들같이 못난 며느리들이랑 더 실랑이 할 생각도 없다. 아버님, 제발요. 형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어리석었네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저희 모른 척 말아주세요. 네? 동서들의 만행에 화가 많이 나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만 주시겠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저도 예상하지 못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동서들도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싶은지 저와 아버님께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져 버렸고 한번 뱉으신 말은 어떻게든 지키시는 아버님 고집을 아는 저는 그런 동서들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기회를 잘 잡지 왜 그런 어리석은 꾀를 부렸을까 말이에요. 아무튼 모든 것을 저에게 일임하신 아버님 덕분에 동서들은 그 후로 완전히 재미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면 유산을 떼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후로 어떻게든 제게 잘 보이려 제 앞에 납작 엎드려 사는 겁니다. 그동안 일손 한번 거두는 일 없이 꾀만 부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서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하더라고요. 제게 잘 보이려고 저희 집 반찬까지 해오고 저희 애들 영어 교육을 대신하겠다며 아주 유난이죠. 덕분에 그 뒤로 시댁 경조사나 명절 때마다 저는 아무 할 일 없이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기고만장했던 두 동서들이 제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름 통쾌하기도 하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윗사람으로서 철없는 두 동서들 잘 가르치며 맏며느리 노릇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